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영화 블랙스완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데론 에로노프스키의 작품 레퀴엠 포어 드림입니다. 영화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꿈꾸던 사람들이 욕망을 채워줄 어떤 것에 매료되면 얼마나 처절하게 삶이 망가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는 정말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레퀴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TV쇼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인 사라는 평소 좋아하던 TV쇼 출연 섭외 연락을 받고 과거 아들의 고교 졸업식 날 입었던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가기 위해 병원을 찾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죠. 사라의 아들인 해리는 특별한 직업 없이 백수 같은 생활을 하며 지내는데요. 해리의 곁에는 애인인 마리온과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타이론이 있습니다. 해리와 마리온 커플은 마약을 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두 사람만의 행복을 꿈꾸지만 돈에 대한 욕심으로 타이론과 마약을 직접 판매하기에 이르는데요. 돈은 벌게 되지만 결국 모두 헤로인에 중독되고 맙니다. 사라 역시 다이어트 강박증에 사로잡혀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고 다이어트 약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기에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가죠. 그 와중에 해리는 마약 거래 도중 경찰에게 체포되어 벌어놓은 모든 돈을 보석금으로 날리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공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급기야 해리는 연인인 마리온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사라 역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해리는 이런 그녀들을 남겨둔 채 친구 타이론과 한몫 챙기기 위해 마이애미로 떠나버리죠. 마이애미에 도착하기 전 마약을 투여한 팔이 골마 절단 수술을 받는 해리와 정신병원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치료받는 사라, 돈과 마약을 얻기 위해 매춘부의 길을 택한 마리온까지 결국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좌절하며 누워있는 내 주인공들의 모습에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꿈을 위한 수단이었던 마약이 주인공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삶의 나락을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 송장들의 죽은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엄마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서서히 중독됩니다. 사라는 남편을 떠나보냈고 아들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되죠. 그들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사라는 남은 인생의 공백을 느끼고 그 공백을 채우려 TV만 보고 살아갑니다. 사라는 너무나 쓸쓸했고 애정을 쏟을 누군가가 또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걸려온 방송 출연제의 전화는 이웃들의 관심이었고 아들을 기쁘게 할 기회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녀가 방송 출연을 위해 먹은 약은 다이어트 약을 가장한 마약과 수면제였을 뿐이었죠. 사라는 TV에 출연하는 환각 속에서 고통스러운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철없는 아들 해리는 타이론과의 마약 사업으로 여자친구인 마리온에게 옷가게를 차려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지만 행복도 잠시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행복했던 찰나를 되찾기 위해 타이론과 함께 마약을 구하러 가지만 경찰에게 붙잡혀 수감되고 마약으로 썩어가는 팔을 잘라내게 되죠. 아들의 여자친구 마리오는 자신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인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되고 불안, 분노, 타락에 이르기까지 그 감정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오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해리를 만나게 됩니다. 해리 덕분에 그녀는 잠시 행복을 맛보지만 결국 해리는 돈이 필요하다며 마리온을 상담이에게 보내고 마약을 하고 싶으면 몸을 파는 대가로 마약을 구해주는 빅팀을 찾아가라고 전화번호를 남겨주기까지 하죠. 마리온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로 인해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친구인 타이론입니다.
타이루는 어릴 적부터 크게 한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 그럴 필요 없다던 엄마의 말을 되새겨보지만 해리와 함께 크게 한탕하려다 결국 수감되고 말죠. 처음부터 또 타락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꿈을 꿉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이 주인공들의 꿈을 보여줍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꿈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주인공들. 어디인가 부족함이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다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고 또 사람이기에 실수하기 마련이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누구나 꿈을 떠올리며 버티는데 이들은 나약했습니다. 옆에서 의지가 될 무엇도 사람도 없었고 그랬기에 약에 더 빠져들고 타락하게 된 것이었죠. 특히 주인공의 엄마인 사라, 특별하게 큰 걸 바란 적 없는 천만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TV에 아들의 고교 졸업식 때 입었던 빨간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출연하고 싶을 뿐이었고 아들 해리의 행복을 바랄 뿐이었던 평범한 한 어머니였을 뿐이었죠. 그녀가 그토록 입고자 했던 그 빨간 드레스는 지금까지의 그녀의 무기력한 삶을 부정하고 빛났던 과거에 집착한다는 걸 상징합니다. 사라는 그 빨간 드레스를 입고 방송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상상을 하는 것이 매일 아침 자신을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아들에게 힘겹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소한 TV 출연 섭외 전화에도 설레고 기뻐했던 그녀의 모습이 자식을 위해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한 우리네 부모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해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영화는 욕망의 노예인 우리들에게 헛된 희망은 더러운 욕망일 뿐이다 라는 주제를 전달합니다. 사라가 TV의 노예라는 사실과 붉은색 드레스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매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달콤한 음식과 TV 시청만을 즐겼던 사라. 여기서 집은 그녀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만, 즉 식욕의 노예, 현실이 아닌 허상을 상징하는 TV의 노예가 된 그녀의 모습은 내면에 존재하던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욕망과 절망이 자리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라는 TV에 출연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는 삶의 활력과 희망을 찾게 되지만 과연 그건 진정한 의미의 희망이었을까요? 방송 출연 연락을 받은 후 과거에 아들 고교 졸업식 때 입었던 붉은색 드레스를 입기 위해 음식을 거부하고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이어트 약을 먹기 시작한 사라. 그녀가 그토록 입고 싶어 했던 그 붉은색 드레스는 하루 종일 하는 것 없이 일관욕을 즐기던 다른 노인들의 희망 없는 무의미한 삶과 결코 다르지 않았던 자기 현실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행복했던 과거와 젊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결국 그녀가 바라봤던 삶의 희망, 그 본질은 우리를 미래가 아닌 타락으로 이끄는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 다시 말해 헛된 희망이었을 뿐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곧 욕망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또 영화 속 정신병원, 감옥, 그리고 퇴폐업소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욕망의 노예인 우리들이 가지는 희망은 헛된 희망일 뿐이죠.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대변하는 고층 건물에 올라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했던 마리온과 해리는 많은 돈을 벌어 옷가게를 열고 또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지만 그 시작점은 피나는 노력이 아닌 욕망 그 자체인 약물 판매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들이 바라봤던 희망 자체의 본질도 더러운 욕망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각자가 바라봤던 희망의 끝이 정신병원, 감옥, 퇴폐업소, 즉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욕망만이 들끓는 지옥이었다라는 것은 그 희망은 더러운 욕망에 기반한 헛된 희망일 뿐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질병, 가난, 불행 등의 재앙들이 모두 빠져나온 뒤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희망은 헛된 희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자체는 지옥이기에 우리는 그 헛된 희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절망을 안겨주는 욕망인 것으로 우리는 현실이라는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욕망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해리가 여자친구인 마리온을 바라보는 바닷가씬 역시 이 헛된 희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스스로 선택해서 얻은 결과이므로 비극이 아니라 몰락에 관한 이야기이며 결핍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핍이란 무언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갈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중독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무언가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더 이상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화는 마약에 중독된 주인공들이 옆으로 누워 태아 자세를 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사라는 TV쇼를 상상하며 마리오는 마약을 품에 안고 타이로는 엄마의 품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해리오는 마리온을 잃은 듯 한쪽 팔 역시 잃어 무언가를 안을 수 없는 자세로 눕죠. 마약에 중독되어 정처 없이 떠들며 길을 잃고 살아가는 이 4명의 주인공들이 자궁 속의 태아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각각 외로움과 현실의 무게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정도가 심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인 것이죠. 무엇에라도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걸 알기에 그런 두려움을 다른 쾌락에 중독시켜 잊으려 한 영화 속 인물들이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결말을 살펴보면 4명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중독에 걸려 자기 자신의 꿈을 잃은 채 각자의 엔딩을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파국의 순간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며 나름 행복하게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선 배드엔딩이자 또 해피엔딩도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극적 결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자궁 속에 웅크린 태아 형상을 하고 있는 마리온과 타이론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듭남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여름에 시작된 이야기가 가을을 지나 겨울에 끝나는 이 계절적 구조는 만물의 탄생을 알리는 봄이 머지 않음을 암시하며 영화 제목인 꿈을 위한 진홍곡, 즉 레퀴엠 포 어 드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삶은 마약이라고. 또 계속 살면 피폐해진다고도 했죠. 각자가 가진 욕망에 중독되어 파멸을 처방받은 4명의 주인공들. 감독 데런 에로노프스키는 레퀴엠을 통해 꿈을 장송했습니다. 꿈은 실패한다. 그러므로 끝내 영원하다라는 명제, 즉 태제는 이제 꿈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끝내 실패한다라는 반명제, 즉 안티태제가 되는 것이죠. 실패하기에 영원한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하기에 실패하는 피폐한 꿈.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이 4명의 어른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꿈이 파괴된 이곳, 현실로 돌아오라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꿈을 만끽하고 있는 이 헛된 희망과 마약으로 인한 환상 속에 빠진 채 돌아오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인지요. 꿈을 위한 진홍곡 다음에는 무엇을 연주해야 하는지. 무대의 막은 이미 내렸는데 우리는 아직 무대에서 떠나지 못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이하게도 영화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 마약 같은 그 꿈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다지만 결국에는 답은 가족,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닐런지요. 결핍은 중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결핍이 갈망을 낳고 중독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이왕이면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에 중독이 되도록 나를, 가족을 또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보며 영화 속에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